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에 있었던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1교시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2018년도 제16회 국가자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지나간 문제 봐서 뭐해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겠는데, 기출문제가 바로 내년에 예상되는 예상문제의 바로 옆 동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기출문제의 3분의 2는 사실은 내용만 살짝 바꿔서 다시 반복 출제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그래서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기출문제 할까? 그게 바로 내년의 예상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1교시 1영역에서 사회복지 기초 중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제 다 풀진 않겠습니다만은 바로 여기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내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인간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나올 때 먼저 인문의 영역에서 2문제, 그리고 인문의 영역 2문제, 그리고 이론 기초에서 10문제, 그리고 발달 기초에서 10문제, 서로 9문제, 11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10문제. 그리고 사회 환경에서 한 3문제, 이렇게 해서 25문제가 출제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되는 영역은 이론 기초에서 학자들로 설명되는 데서 한 10문제 보시고, 그리고 발달 기초에서 태아기, 유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이렇게 쭉 나가면서 나오는 다 해서 한 10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물론 첫 시간 긴장도 되지만 첫 시간 피로도도 제가 가장 없을 때이기 때문에 가장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계실 줄 알 겁니다. 첫 번째 영역인 인문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 발달의 원리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 또 한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여기도 머리도 2017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간 발달의 원리는 누적성 또는 에릭슨이 표현하면 점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점성의 원리가 있어서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건 틀린 거죠. 만약에 인간 발달의 기제로 본다면 기초성, 이전의 발달 단계는 그 이후 모든 단계의 발달에 다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을 포함해서 전 단계의 발달의 영향에 의해 전 단계의 발달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 단계의 발달의 정도가 결정된다. 자, 이런 것을 기초성과 누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틀린 것이 되겠네요. 인간 발달에는 일반적인 원리가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발달하는 건 아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개인차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개별성이라고 합니다.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그리고 5번이 또 중요한 독립적인 문제지요.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분화 통합성도 보여주지만 일정 방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상부에서 하부로,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일반 기능에서 세부 기능으로, 이렇게 모든 인간은 그렇게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발달합니다. 중추부에서 말초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상부에서 하부로 이렇게 발달합니다. 5번 자체만으로도 독립된 문제, 예상 문제 잡아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인간 발달 이론의 아주 포괄적인 문제로 아주 폭넓게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아제의 이론은 아동의 과학적, 수리적 추리 과정의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거틀을 제시하였다. 피아제의 이론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앞으로도 모든 인간은 자기가 제시했던 인간 발달의 단계를 거쳐서 똑같은 각 단계마다 이런 똑같은 특징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인지적 영역은 발달해 간다 라고 함으로써 과학적, 수리적 추리 과정의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1번에 과학적, 수리적이라는 말이 좀 수상하니까 놔둬보시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적 갈등이 무의식적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했다.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은 정신결정론, 무의식결정론, 과거결정론, 수동적 인간관 따이지 않습니까? 이건 하자가 없지. 에릭슨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생애주기에 따른 실천 개입의 지표를 제시해 주었다.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일생에 걸친 8단계로 나누어서
인간의 성격 발달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에 따른 실천 개입, 일생에 걸치니까 생애 주기에 따른 실천 개입의 지표를 제시해 주었다. 스키너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모방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였다. 우리가 모방학습이나 관찰학습은 따질 필요 없습니다. 모방이나 관찰학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반두라로 가시면 됩니다. 이건 틀린 것이 되겠지요. 매슬로우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자, 어쨌든 간에 1번에 대해서 수리적 과학적이라는 말을 까먹고 했습니다만 워낙 4번에 관찰학습, 모방학습, 무조건 반두라. 스키너는 강화, 이런 단어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어요. 다음에 3번 문제 방어 기제는 여러분들이 해설을 통해서 설명하시되, 방어 기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방어 기제의 특징을 내년도에 예상 문제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뭐가 자하가, 에고가입니다. 에고가 어떻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기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방어 기제를 일부 책에서는 자하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주체가 자하 에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해서 자하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개념을 정립하시고,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여러 개가 동시에 사용된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되겠고, 방어 기제를 종래에는 무조건 병리적 문제점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지만 오늘날에는 꼭 병리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긍정적 측면으로 보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방어 기제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내년 대비하시면 되겠어요. 4번 문제를 보시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와 주요 관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여기는 이론 강의 때도 누차에 걸쳐서 저는 강조를 합니다만, 이 에릭슨의 발달 단계,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단계, 8단계를 여러분들이 숙지해 놓으면 나중에 이론 기초에서도 한 문제를 당연히 가져가지만 발달 기초에 가면 오히려 이 에릭슨의 숙지했던 그 박스의 내용을 가지고 한 3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감 대 불신감, 양극 이론에 의해서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그리고 주도성 대 죄책감, 근면성 대 열등감, 자하 정체감 대 역할혼미, 친밀성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감, 그리고 자하 통합 대 절망감, 이렇게 긍정적 측면의 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발달을 비교해서 양극 이론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긍정적 측면의 머릿말만 가지고 신자, 죽은 자, 신생자, 이렇게 8개의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 변인이 무엇이냐? 신뢰감 대 불신감의 단계는 엄마의 품 안에서 젖을 먹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도 없고 양육자, 대부분이 엄마지만 엄마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우선 양육자 엄마가 될 것이고, 자율성 대 수치감의 단계는 어린이집 단계나 부모 품에서 아장아장 될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 부모가 중심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도성 대 죄책감, 유치원 단계 정도가 되겠는데, 유치원 단계에서는 이제는 엄마 아빠를 넘어서 형제 또 자매 이런 그 가족이란 범위로 좀 범위가 넓어져서 영향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단계인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는 초등학교 단계가 되겠는데,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학교나 친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만나는, 또 학교에서 만나는 이런 친구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하 정체감 대 역할혼미의 단계는 바로 청소년기가 되겠는데, 이 시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관계 변이는 바로 또래 집단이나 어떠한 동일시할 수 있는 모델 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친밀감 대 고립감의 단계는 성인 초기인 청년기가 되겠는데, 이 시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이는 어떤 이성 교제의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년기인 생산성 대 침체감의 단계는 직장이나 직장 동료들이 될 것이고, 자하 통합 대 절망감, 노년기에 있어서는 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주 포괄적인, 인류나 민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아주 포괄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갔다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 박스를 가지고 4번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 아들러의 생활양식 중 지배형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아들러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성격이란 말을 쓰지 않고 생활양식이라고 씁니다. 물론 이 생활양식, 프로이드의 성격 모두 유치원 단계인 너댓살 정도에 완성되어서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고 보는 점은 공통점입니다만은 그러나 표현을 성격, 프로이드, 그다음에 생활양식, 애들러 이렇게 달리 쓰고 있습니다. 애들러는 생활양식을 사회적 관심과 자신의 욕망을 낮추고 다른 밖으로 이타적인 또는 공익중심적인 이러한 그 열정을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데 그 강도가 얼마나 되냐? 활동 수준. 그래서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활양식을 지배형, 또 기생형, 회피형, 사회적 유용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본 겁니다. 지배형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적 성향으로 사회적 관심은 없습니다. 사회적 관심은 거의 없고 활동 수준이 높은 이런 유형으로 대단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며 개인중심적 욕구 충족에 측정을 줍니다. 사회적 관심이 적고 답은 1번이군요. 사회적 관심이 적고 활동 수준이 높아. 독단적이고 공격적이고 자신욕구 충족 중심이다.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높아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인생가업을 완성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사회적 유용형이 될 것이고,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낮은 유형은 이건 회피형이죠. 사회적 관심도 없고 무슨 활동 수준도 낮고 하는 것은 회피형이 되겠어요. 기생적 방법으로 외부 관계,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든 착취형 또는 기생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관심도 많은데 활동 수준은 낮고 타인의 안녕에는 관심이 자, 이것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지배형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에 유흥의 개인심리에서 용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개인심리에서 용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흥의 분석심리, 아들러의 앞에서 아들러의 개인심리가 나와 이번엔 유흥의 분석심리가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서 보시면 그 용어 자아, 유흥은 자아와 자기를 구분했죠. 자아, 에고라고 하는 것은 현실, 경험 세계 속의 나, 타인과 구별되는 나를 자아라고 하는 데 비해서 자기 셀프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는 무관한 선험적인 원초적인 나를 자기 셀프라고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을 결합시키는 원형적 심상이며 의식은 자아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의식은 자아에 의해서 지배된다. 좋습니다. 다음 페르소나 아주 잘 알았죠. 페르소나 가면이란 이런 원어의 번역을 통해서 밖으로 보여주는 또는 공식적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나. 그래서 자아의 가면이라 하며 외부와의 적용에서 생긴 기능 콤플렉스이다. 자, 이런 표현은 제가 쓰지 않았지만 아주 고급스럽게 나온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음영, 그림자, 섀도우가 되겠는데 자신이 모르는 무의식적 측면에 있는 부정적인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모순된 행동을 하는, 밖으로 보여주는 페르소나와는 달리 정반대로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것을 음영이나 그림자라고 합니다. 집단 무의식, 인류 공통의 아니면 종족 공통의 정신세계의 청사진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를 통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서적 소인으로 개인마다 그 원인이 다르다. 개인마다 이게 틀린 거지요. 종족 공통의, 인류 공통의, 소위 공동체 구성 누구나 똑같은 이 말인데 답은 뒤에가 틀렸네요. 개성화, 유흥이 특히 강조함으로써 개성화를 자아 실현의 과정으로 바로 유흥은 중년기를 가장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생 후기를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바로 중년기에 나타나는 진실한 자기 자신으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개별화, 개성화라고 했습니다. 개성화를 자기 실현이라고 하며 모든 콤플렉스와 원형을 끌어들여 성격을 조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 표현들이 약간 고급스럽게 나와 있습니다만 4번에 워낙 뒤에가 틀린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면 7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8번에 보시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인지발달, 인지행동이론 그러면 인지이론, 행동주의론, 인지행동주의론 이렇게 보는데 피아제, 인지이론의 어떤 태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인지는 인지를 뭐라고 했냐면, 또는 인지기능,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피아제는 뭐라고 했냐면 발생론적 인지론의 입장에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인지나 인지기능이라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려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며 태어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본적 경향성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나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발생론적 인지론이라고 합니다. 그 인지가 환경과 적응해 가면서 발달해가는 과정을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고, 특정 시점에 변화된 그 순간의 모습을 인지 구조 스키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발달 단계의 순서는 문화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피아제의 이론이나 큘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나 또는 행동주의에서 기본 이론이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 하나의 법칙이나 원리 원칙처럼 인간은 인지 발달은, 인간은 성격 발달은, 인간은 도덕성 발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아 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지구조는 각 단계마다 사고방식이 질적으로 다르다. 인지구조는 각각의 단계마다 감각 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보통 우리가 보면은 어떤 피아제의 이론은 보통 어쨌든 적어도 2문제는 나옵니다. 25문제 2문제는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아제의 이론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지 발달은 동화 기제와 조절 기제를 활용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기본적 경향성으로 어떻게 발달해, 어떻게 ING를 보여주냐면 동화와 조절을 거쳐서 평형을 이루고 보다 업그레이드된 스키마를 이루고, 스키마가 바로 환경과 적응하면서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2,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3 이렇게 발달해 간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상위 단계는 바로 하위 단계를 기초로 형성되고 하위 단계를 통합한다. 각 단계는 내부적으로 일관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완전체이다. 5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잘 못 보는 내용인데, 피아제는 인지 발달에 관련된 그 각각의 단계, 감각 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는 각각의 단계는 내부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완전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5번은 별도로 중요 표시해 놓으시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 발달 단계는 인간이라면 동서고금, 앞으로도 모든 인간은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거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것이 되겠어요. 1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9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또 피아제의 이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감각 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인데 여기 구체적 조작기가 나왔네요.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는 초등학교 단계, 아동기, 학령기 수준에 해당되는 걸로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불변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존의 개념을 터득한다는 것입니다. 보존의 개념. 보존의 개념을 터득하게 되면 그의 하위 개념으로서 동일성, 또 보상성, 또 가역성의 개념을 터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역적 사고도 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분류, 비교, 서열의 개념도 터득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구체적 조작기의 지적 발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 조작기, 인지적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다. 초등학교 단계가 바로 인지적 영역의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는 것이 되겠어요. 비논리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발달한다. 구체적 조작기 이전에 전조작기는 자기중심성, 또 중심화, 또 비가역적 사고와 같은 세 가지의 논리적 사고로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 조작기로 오면서 자기중심성이나 중심화나 또 그런가 하면은 비가역적 사고가 약해지면서 이제는 직관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비논리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맞는 거죠. 분류, 서열, 탈중심화, 언어 기술을 습득한다. 분류, 서열, 비교, 또 탈중심화, 중심화가 약해진다. 다른 건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만, 언어 습득은 전조작기 초기에 배우는 거죠. 말을 이때 배우는 건 아니지요. 구체적 조작기는 보통 7살 이후부터 12살 정도의 초등학교 단계를 말하기 때문에 언어 습득이 틀린 거예요. 대상의 형태와 위치가 변화하면 그 양적 속성도 바뀐다. 이 말은 아직은 불변성의 개념을 터득하지 못했다. 이건 전조작기의 특징이 되겠어요. 답은 기억번, 니은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면 노저스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노저스, 메슬로우, 이들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죠. 이들은 20세기를 지배했던 두 개의 심리학, 정신결정론, 무의식결정론의 정신분석학, 환경결정론의 행동주의 심리학을 극렬하게 비판하면서 인간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 듯이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확인시킨 것이 인본주의 심리학. 20세기를 지배했던 결정론의 입장에서 끌려다니는 존재로 봤던 두 심리학을 비판했기 때문에 제3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그렇죠. 인간은 존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라는 거. 자기결정의 원리를 보편화시키는 기초가 바로 인본주의 심리학이에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심판적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이것도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기결정이죠. 맞고. 상담자의 지시적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로저스는 비지시적 상담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비지시적 상담,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우리의 실천으로 본다면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로저스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과 니은번이 되겠습니다. 11번, 12번을 제가 읽어드린 것은 여러분들을 그런 것이 넘어가 보고 14번에 피아제가 또 나왔네요. 피아제의 감각 동작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아제의 발달 단계는 감각 동작기, 아직 언어 발달 이전의 단계라고 하는 감각 동작기와,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라고 할 때는 한 3살에서 7살까지의 전조작기, 그리고 초등학교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 청소년기 이후라고 하는 형식적 조작기인데, 자, 여기는 감각 동작기를 물어봤네요. 감각 동작기에는 아직은 언어 발생 이전이고 말로 하지 못하니까 몸으로 보여주는 지능, 실천적 지능이라고 하는데, 그 실천적 지능을 증명하는 이런 행동이 증명하는 특성을 사물의 대상형 속성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특징에 따라 분류한다. 분류, 서열, 비교, 또 그러면 보존성, 가역적 사고, 이것은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 되겠어요. 대상을 연속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서열, 비교, 이 말은 구체적 조작기. 대상의 질량 혹은 무게가 형태 및 위치에 따라 변해도 보존될 수 있다고 한다. 보존의 개념, 구체적 조작기. 대상형 속성, 바로 감각 동작기의 6번째 단계 18개월 이후에 완성된다고 하는 사물의 대상형 속성, 감각 동작기. 조합, 형식적 조작기.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세 문제가 나와 있군요. 15번에 보시면 유아기의 인지 발달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유아기 보면은 유치원 단계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아기라고 이렇게 보여지만 사회복지 실천 협의회에서는 보통 이것을 학령 전기라고 설명을 하죠. 좋습니다. 어떤 3살, 6살.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인지 발달이니까 인지 발달이기 때문에 피아제의 이론을 접목시킨다면 이것은 전조작기 후기를 말합니다. 전조작기의 특징, 자기중심성, 중심화, 비가역적 사고, 상징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 실련론적 사고, 이런 단어들을 쭉, 그리고 직관적 사고 하지 않습니까?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비가역적 사고, 물환론적 사고. 연역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에서나 등장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16번은 양자를 벌여서 해설을 통해서, 문제는 그렇게 쓸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16번은 그냥 여기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 17번 삭제해도 됩니다. 18번에 보시면 융이 제시한 장년기의 성격 발달 특성을 오는 것은, 융은 마치 에릭슨처럼 일생에 걸친 발달 단계를 제시하는데, 에릭슨은 신자, 죽은 자, 신생자 이렇게 해서 8단계로 제시를 했지만, 융은 크게 4단계로 해서 청소년기까지를 묶어서 아동기, 그리고 성인기를 3개로 나누어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중년기, 장년기로 보면서 그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을 개성화, 개별화라고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개별화, 개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년기가 되기 전까지 혼신을 다해서 먹고 사는데, 물질 구조에 혼신을 다해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려는 이러한 노력, 리비도를 모두 물질 구조에 아니면 외부 세계로 쏟던 사람들이 중년기가 되면서 그 리비도를 자신의 정신적 세계로, 자신의 내면 세계로 회수함으로써 진정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개별화, 개성화라고 그랬습니다. 개별화. 자아가 발달하고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역량을 발휘한다. 역량을 발휘한다. 이 융이 제시한 특징이라고 되어 있지만 중년기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면서 샌드위치 세대고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지 않은 해결책도 강구할 수 있는 창조적 생산성의 시기, 생산성 대 침체감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창조적 생산성의 시기면서 문제 해결 능력의 최절정기라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의 최절정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중년기가 되겠어요. 자아가 발달하고 요 말은 외부 세계에 대한 대처하는 역량을 발휘한다. 어쨌든 이것도 애매하게 썼습니다. 남성은 여성적 측면이 아니무스를 나타낸다. 융은 모든 인간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 여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남성, 여성에게는 자신도 모르지만은 무의식 세계에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하는 것이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바로 이 감춰져 있던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중년기가 되면 밖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렇게 말 수도 없고 과묵했던 남정네들이 중년기가 되면서 잔소리가 많아졌다, 섬세해졌다, 깨잘거린다, 이런 표현들은 여성성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조용하고 음전하고 현모양처로 교보제로 삼던 이런 분들이 중년이 되면서 과단성 있게 행동을 하게 되고 도드라진 결단을 내리고 오는 것 보면은 바로 그것은 또 여성의 무의식 세계에 존재했던 아니무스가 등장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남성의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는 여성적 측면을 아니마라고 합니다. 니은번은 아니무스가 아니라 아니마가 되겠어요. 니은번이 들어간 것은 다 틀린 거예요. 1번, 3번, 4번은 다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 외부 세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내면으로 돌려 자아정체감 대 적할 혼미가 나타난다. 외부 세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신의 내면 세계로 돌리는 것은 개별화, 개성화의 특징인데, 이 시기에는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대 침체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아정체감 대 혼란은 청소년기의 특징, 후자가 틀린 거죠. 디귿번이 들어가도 다 틀린 것이 되겠어요. 여성은 독립적으로 공격적 측면이 나타난다. 이 말은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 있는 남성성 아니무스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니은번은 아니무스가 아니라 아니마고, 디귿번은 자아정체감 대 혼미가 아니라 생산성 대 침체감, 틀린 거고. 때문에 기억번에 대해서는 애매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니은번, 디귿번이 들어간 것은 결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니은번, 디귿번이 들어간 결코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답은 2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제가 설명하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창조적 생산성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의 최절정기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아가 발달한다 이렇게 말장난하지 않겠습니다. 답은 니은번과 디귿번이 아니어서 기억번, 니을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19번은 단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20번에 보시면 인간 생애 주기의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달 기초에서 인문의 영역에서 또 한 문제가 나왔네요. 성장과 발달은 횡단적으로 일어난다. 한 시점에 주변으로 확대되어 간다가 아니라 횡단적으로도 일어나지만 종단적으로도 누적성 또는 점성의 원리에 의해서 전 단계를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로, 이전 단계의 기초는 마지막 이후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횡단적으로 일어난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어쨌든 횡단적으로, 종단적으로도 일어납니다. 절반에 맞고 틀리고 있네요. 인간의 삶에는 연속성, 인간 발달은 상호작용성, 연속성, 분화통합성, 일정 방향성, 불규칙성, 개별성, 결정적 시기, 예언곤란성, 이런 것도 말하지 않습니까?
비지속성이나 단절은 철학적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있지만 여기는 틀린 거고, 인간의 삶은 전체로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프로이드는 본능의 영역으로, 정신의 영역으로, 성격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인간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 행동의 이해를 위하여 환경보다 유전적 요인을 분석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생애주기 연령 구분은 국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죠. 열악한 환경에서는 성인이 되는 성인식을 10살을 전후에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보면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다거나 특히 청년기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벌써 초혼 연령이 32살을 넘었지 않습니까?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1번에 보시면 거기 사유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나와 있네요. 시너지는 폐쇄체계와 태세체계의 특성과 관련된, 시너지는 구성 요소들 간의 결합에 의해서 수치의 합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시너지라고 합니다.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성이기 때문에 열린 공간 범위 시너지는 개방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상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어떤 특정 시점을 안정상태라 하고, 그렇게 하려는 경향성을 개방체계에서는 항상성, 폐쇄체계에서는 균형이나 평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항상성은 시스템에서 위기가 왔을 때 불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아니죠. 항상성은 어떤 시스템에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말하되 개방체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려는. 균형, 에퀴리블리움 균형 또는 평형이라고 하는데, 주로가 아니라 폐쇄체계에서 나타나는 일정 수준을, 일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균형이라고 합니다. 벌써 개방체계가 틀린 거죠. 폐쇄체계. 만약에 개방체계에서 나타나며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투입하여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속성은 균형이 아니라 3번 항상성이 되겠습니다. 항상성. 피드백은 체계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체계 구성원들 간의 체계 구성 간 상호작용 증가로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은 피드백이라고 하지 않고 엔트로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트로피,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폐쇄체계니 개방체계도 관련 없지만 그래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량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이기 때문에 이건 개방체계에 관련이 있고, 3번은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고, 4번은 항상성을 말하고 호메오스테티스를 말하는 것이고, 5번은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번에 보시면 거기 생태학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환경,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이론 전개를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병리적 관점을 강조한다? 꼭 병리적 관점을 강조한다. 인간이 생태학적 관점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적응하려는 경향성, 적합성, 유능성, 보다 발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강점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병리적 관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병리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병리적 관점에 초점을 두지만 다른 것은 병리적 관점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적합성이란 인간의 욕구와 환경자원이 부합되는 정도를 말한다. 인간의 욕구와 환경자원이 부합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생활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모델, 사회복지 실천론에 배우겠지만 생활 모델은 생태체계론적 이론 증거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자신의 욕구에 맞게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인간의 생활상 문제는 전체 생활 공간 내에서 이해한다. 3번과 5번을 묶어버리면 그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에 나오는 생활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은 개방형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24번에 보시면
조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나 성과물 산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조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쪽 과업 완수의 목적을 두는 집단. 집단은 목적에 따라서 과업 집단이 있고 치료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에서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집단의 과업 집단이라고 해서는 그 목적을 집단의 과업 완수, 집단의 당면 문제, 집단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 바로 과업 집단이 되는 것이고 집단 구성원의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는 것은 치료 집단이라고 하되 거기에는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사회화 집단 등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는 답은 과업 집단이 되겠습니다. 집단의 과업 완수, 집단 자체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 과업 집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문제로 문화에 대한, 문화는 언제나 한 문제 나오지요. 문화 문제. 이번 시간에는 뭐 거기 보면 체계에 대해서 장장 체계에 대해서만 해도 5문제가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0%. 딴 때 같으면 고작 한 10%나 15%인데 20%, 보통 10% 나옵니다. 2문제에서 3문제인데 그런데 이번에 5문제가 나왔어요. 대단한 그 비중입니다.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화하는 원문화 가치는 유지하면서 주류사회 문화에 소극적이다. 주류사회 원문화 가치를 유지하면서 주류사회 문화에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배리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적응 모형에서 고국의 문화, 원문화와 현재 살고 있는 주류 문화를 가지고 주류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원문화를 멀리하는 것은 동화 모형. 원문화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특히 유럽에 있는 많은 모슬렘 문화권이 그렇습니다만 원문화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새로이 이사와서 살고 있는,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주류 문화를 좀 멀리하는 것은 분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원문화도 알려고 하지 않고 주류 문화에도 적응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은 주변화 모델이라고 합니다. 고국의 문화도 잊지 않고 유지하면서 새로이 와서 살고 있는 주류 문화에도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통합 모형이라고 합니다. 1번은 이것은 분리 모형이 되겠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상위에 있는 포괄적이고 거시적 체계가 되겠어요. 미시에게 틀린 거고 개인의 생리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 충족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심리적, 또 생리적, 심리적 모든 욕구 충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술, 도덕, 제도 등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맞아요. 4번은 더 당연히 틀린 거고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변성이라 역동성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행사는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한 개라도 더 맞아서 2교시, 3교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영역이라고 보셔서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정독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7년도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1교시 1영역 인행사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을 마감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나간 문제 아닙니다. 바로 내년의 예상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